나오시나요? 네, 잘 나와요. 나와요. 네, 잘 네, 나와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먼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 예, 그래서 디지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 생긴 현상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런 얘기고, 이제 그 다음에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신자유주의화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 이후에 계속해서 사회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얘기가 발견된다는 걸로 얘기되는 거는 이제 돌봄 노동이나 필요 노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가 있는데 이건 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어떤 새로움으로 등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공동체를 재발견했다고 할까요? 뭔가 공동체적인 어떤 대응 방식을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하게 되는, 강조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까지 뭐 디지털화든 사회 양극화든 전부 다 그 전에는 살아가는 게 다 그냥 개인들이 자기 능력에 의존해서 자기 일자리에 의존해서 그렇게 각자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병에 걸리고 이제 이러면서 어떤 상호 의존성의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굉장히 필요한 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노동이라는 게 그거의 문제,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런 감염병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노동들이 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런 노동들이 굉장히 보상이 낮고 지위가 낮은 그런 노동들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제 되게 새롭게 발견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뭐 지구 생태계의 문제점의 심각성 같은 거가 조금 더 이제 기후변화,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가속화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다시피 뭐 4차 산업혁명, 뭐 플랫폼 노동, 홈오피스, 비대면 관계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런 식의 말들하고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산업, 의료, 교육 중에서 비대면 업무의 비중이 강화된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대면 그런 어떤 산업 그 지역에서의 비대면 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이제 사회 양극화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가 되는 거죠. 플랫폼 노동이라는 거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업이 이제 말하자면 중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조직하는 그것이 이제 플랫폼을 매개로 조직이 되면서 이 사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제 뭐 우리가 소비 뭘 물건을 살 때도 플랫폼을 통해서 산다던가 그러니까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 택시나 뭐 배달이나 이런 것들도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중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 배달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으로 파악이 안 되고 거의 그냥 굉장히 불안정한 1인 자영업자 정도 형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증대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런데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플랫폼 노동인데 플랫폼 노동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왜냐하면은 그게 1인 혼자서 하는 1인 자영업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그 위치가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 속에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평가를 당하기 때문에 점점 더 취약한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양극화랑도 관련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 변동이 가속화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비행기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안 그래도 여태까지도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철퇴를 맞는 그런 거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라던가 이런 산업 쪽이 완전히 구조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일자리가 소멸된다던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배터리 생산 같은 게 증가하면서 자동차 부속 산업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쇠퇴하게 되면서 완전히 일자리가 완전히 새롭게 구조화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 탄압 변화의 문제들이 노사관계 변화를 가져오는데 노사관계가 과거에는 대공업 중심의 노사관계였다면은 그러니까 조직력으로 싸우는 노사관계였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거의 다 분산이 되고 개별적으로 분산이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슷하게 분산이 되고 가시화가 되지 않는 거죠. 어디 있는지 어디서 일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서 어떤 협상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과 관련돼서 사업 수익이 증대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그냥 지구화된 뭐 다국적 기업 초국화된 다국적 기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온라인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세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대공업이라든가 이렇게 조직 영토하고 관련이 돼서 조세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노동자 지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하고 이게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동자 지위 문제도 새로 정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양산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자리에 있어서 거의 고학력자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산업하고 관련된 고학력자들의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사회 양극화랑 관련이 되는데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뭐 정부에서 뭐 K 양극화라는 식으로 개념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뭐 공공 인프라 분배 정의 이런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의 분배 문제가 악화하는데 이거는 중간층이 소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하층으로 떨어지는 과정인데 사실 이거는 뭐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건데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 중에서 시민들이 대체로 다 빈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 시민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민들일 경우에 과거에 이제 우리 시민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서비스 업종으로 발달하고 그러니까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 이런 거의 결과로 오히려 이제 중산층이 전부 하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면서 그런 결과가 되면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공공성 같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에 인구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빈곤층으로 하락할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 이전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계층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위협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적 폐쇄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 청년층에서 이런 게 많이 쉽게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청년층에서 남성들이 여성하고의 성갈등 문제로 이제 뭐 이걸 여성들을 조금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던가 인국공 사태처럼 정규직 위주의 어떤 그런 폐쇄된 그런 통합, 폐쇄된 어떤 연대 같은 걸 나온다든가 의사파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사파업은 전문직 전체가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기득권층은 오히려 결집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오히려 개인화된 개인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식의 굉장히 어떤 그 권력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배 측면 저기 좀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저 말고 다른 분 너무 시끄럽게 계속 들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 측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 굉장히 많은 다수가 가난해질 가능성과 그 다음에 계층 하락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분배에 대한 어떤 연대 담론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서 왜 어떤 이런 식의 분배 정의가 왜 분배 문제가 중요한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발생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어떤 분배 문제에 대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새로운 문제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이게 이제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돌봄 문제에 집중을 하려고 기후 생태계 문제를 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지구 전체가 대유행에 빠지는 한꺼번에 다 감염병의 유행에 빠지는 이런 현상은 없었거든요. 과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패스트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무슨 스페인 독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게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유럽 내에서의 문제였고 전체 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감염병에 빠지는 현상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인데 이 현상은 이제 말하자면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인수 공통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팬데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전염병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라는 식의 그러니까 변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 산업의 문제, 산업의 조직 방식이라던가 거기서부터 기인한 어떤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크다는 거죠. 동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어떤 그 산업이라는 것이 자연 세계의 생태계까지 깊이 이제 개입하게 된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깊이 개입하게 된 그런 것의 파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에도 그러고 그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항공업 같은 게 이제 비행기들이 다 멈추고 나서 비행기가 굉장히 여태까지 그 탄소 배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굉장히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그래서 미세먼지도 줄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각국의 정부들은 이제 이거를 그린 뉴딜 같은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내세우는 걸 식으로 됐는데 그린 뉴딜은 이를테면 이제 대체 에너지라던가 전기차 같은 방식으로 저탄소 아니면 저탄소의 어떤 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해서 이제 민간에서는 탈성장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탈성장이라는 거는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냥 사회의 지속 가능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탈탄소 하나만 중요한가 그런 문제가 있죠. 이를테면 이제 핵이라던가 쓰레기라던가 가축병 같은 경우 우리 뭐 구제약이라던가 뭐 이런 식, 뭐 소류독감이라던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가축들을 갖다가 그냥 대규모로 폐기를 하고 살처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지구의 생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택배라든가 배달이 이제 커지면서 쓰레기가 발생이 훨씬 더 규모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돌봄 노동이라든가 필요 노동의 가시화 이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문제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이런 문제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거는 어떤 사회의 한쪽 귀퉁이에서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페미니스트라던가 아니면 뭐 공동체주의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회의 일부 그룹들이 얘기했지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돌봄 취약자들의 문제들이 돌봄 취약자들이 코로나의 가장 이제 첫 번째 희생자들로 나타난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것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돌봄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이제 돌봄 인력들이 굉장히 지치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돌봄이라든가 이제 필요노동이 굉장히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새삼스럽게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유치원이라든가 뭐 어린이집이 다 문 닫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집에서 재가 요양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요양하시는 분 뭐 재가 요양사들 못 오게 하고 남들 집으로 못 들이게 하니까 그렇다고 아니면 병원 같은 경우도 입원 환자들 내보내고 코로나 환자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에서 돌봐야 되는 모든 환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분들을 집에서 돌봐야 하는 식으로 이걸 이제 돌봄의 재가족화라고 하는 거죠. 가족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시 여성들이 다 그거를 통째로 맡게 되는 재전통화가 이루어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돌봄 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 유지를 위한 단순 서비스 노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익을 생산하는 산업의 어떤 가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 아니고 그냥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은 굉장히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저임금에 굉장히 어떤 그런 저항력에 굉장히 그런 식의 나쁜 일자리죠. 나쁜 일자리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깨끗하게 치운다던가 아니면 뭐 배달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달이 없으니까 배달보다 택배 같은 게 없으면 이제 그게 유통업이 더 이상 굴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났고 근데 반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는 반면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돌봄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니까 여성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집에서 돌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성의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를 한다거나 여성들이 집에서 돌봄 부담이 굉장히 강화되고 여성들이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게 더 강화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가정폭력이라던가 아동학대 같은 것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훨씬 이제 돌봄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있죠. 간호사라던가 요양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인력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감염병 속에서 이 사람들과 이제 감염병 확산의 문제 같은 걸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돌봄 말고 필요노동이라고 보통 얘기한 청소라던가 경비라던가 돌봄도 여기 사실은 속하죠. 그러니까 돌봄이라던가 택배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업무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이쪽으로 돈은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택배 같은 경우 특히 딴 거는 이제 뭐 부가가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청소나 경비나 돌봄은 다 그냥 질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수요가 많아져도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사람들 인력 부족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전히 그 일자리에는 뭐 임금은 높아지지 않고 일자리 오히려 업무만 더 쌓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있던 사람도 빠져나오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택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익을 내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는 굉장히 돈을 버는데 택배 노동자들은 오히려 업무가 증가하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는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나 이걸 보면 상당히 양가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시민들 내부의 폭력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시민들끼리 싸우는 문제, 시민들끼리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인 거예요. 개인들끼리.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되진 않았는데 서구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크게 증가한 걸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동학대 문제가 더 이제 더 표출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뭐 약간 사이코패스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반에는 굉장히 돌봄이 굉장히 여성들에게 증가해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이제 그 가족 내에서의 어떤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와 사실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데 평상시에 있었던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해지면서 표출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경비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표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무슨 강동구의 무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시민들이 대응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개별적인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피해자라던가 갑질의 피해자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그러니까 그런 공감의 어떤 정치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어서 이게 나오는 방식이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던가 시위를 한다던가 모금을 한다던가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인 거죠.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시민들 개인들의 폭력 관계가 아니고 이 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조직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은 규제되어야 되는 문제인 경우가 있죠. 이를테면 고용관계 같은 그 속에서의 폭력 행사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택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경비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고용관계죠. 아파트 거주민들하고의 고용관계인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직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간호 업무 같은 경우, 돌봄 업무 같은 것과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간호 업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사 파업하고 이럴 때 사실상 간호사들이 사실 그전에도 의사들 일을 거의 다 했는데, 근데도 이게 뭐 전혀 불법 노동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간호사들이 그걸 자신들의 그걸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물려 있다던가 뭐 이런 모든 것들 노동 조건의 문제인데, 사실 이런 노동 조건의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그냥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이에요. 너무 안 됐고 뭐 야구르트 하나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택배 아저씨 뭐 야구르트 하나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사실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의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의 경우 조직적 대응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가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조직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되게 낮기 때문에 아까 그 한국 시민의 대응이 양가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 그냥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연대 마음은 있으나 조직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상당히 무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권력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내지는 이제 그거 자체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의 어떤 조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버릇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지향성이 되게 낮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회 문제를 굉장히 개인의 심리 문제, 사이코패스의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문제, 본인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던가 뭐 이런 문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병리적인 문제, 약간 병적인 그런 부분,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문제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좀 조직적 권력에 대한 담론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의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해서 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사회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학이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학은 굉장히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나오면은 의사 파업을 하면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동학대 얘기가 나오면은 뭐 심리학자, 경찰 중에서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병리적인 거, 뭐 사이코패스 얘기 나오면 또 정신과 의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다 의료의 문제라 아니면 심리학의 문제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학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사회학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거나. 근데 어쨌든 간에 사회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돌봄노동과 필요노동이 여태까지 항상 존재했는데 왜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와서야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다고 다시 그걸 생각을 하나,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이건 이제 근대 사회학의 태생적인 한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질과 폭력의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사회학적으로 왜 얘기가 안 되고 이것도 계속 병리학적인 얘기가 되냐. 이것도 이제 서구 중심의 사회학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한국적인 현상이죠. 아시아 현상이죠. 굉장히 위계적인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수능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 이것이 칭송받는 이런 식의 문화, 그게 이제 겸손하고 어떤 착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칭송을 받는 그런 문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서구 중심의 사회학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사회학이 이런 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돌봄노동이라든가 필요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면 사회학이 아니라 그 전에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돌봄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페미니즘 정치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성들이 얘기를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노동, 필요노동에 대해서 공동체주의 정치 철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돌봄노동과 필요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어느 정도 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근대사회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사회학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 중심주의예요. 사실은. 민주주의도 결국은 시장하고 연결시켜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 중심주의인데 시장 중심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존이라는 거를 어떤 필요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먹는 것도 필요하고 뭐 자는 것도 필요하고 애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품을 생산해서 이득을 얻는 거. 이익을 얻어서 거기서 내가 그 뭔가 팔아서 거기서부터 돈을 벌어오는 게 생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노동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노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쉬워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만 돈을 버는 사람만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질주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물질주의 문화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196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약화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약화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아주 뭐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학에서는 근대화를 산업화하고 똑같이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볼 때 공장제 산업노동의 그런 렌즈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토성이라든가 장소의 문제,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조직돼서 어떤 뭐 일을 하는 이런 식의 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돌봄노동이나 필요노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공장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산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하고 청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실은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 그 짜투리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노동이라든가 돌봄노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학이 아예 보질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근대적인 사회와 근대사회 이분법이 굉장히 사회가 강한데 무슨 말이냐면 전근대 사회는 어떤 공동체 사회고 근대 사회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회인데 이것이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근대 사회에는 정근대적인 어떤 공동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근대 공동체에서는 노동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노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걸 노동으로 보는 거죠. 먹기 위해서 노동차를 짓는 거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일을 하는 거고 거기서 남는 거를 지배층이 이제 가져가는 식인데 근데 이제 근대 사회에 오면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일을 하는 이유는 이익인 거죠.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차이를 이런 식의 걸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근대 사회에서는 마치 필요 노동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필요 노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근대화를 서구화하고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근대화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서 이를테면 폭력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단선적인 진화 또는 발전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정복하고 선취하고 그러는 거가 굉장히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분제로부터 해방되는 건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생산이 부자가 되고 뭔가 이렇게 뭘 많이 만들어가지고 남들 거를 좀 뺐더라도 아니면 뭐 전혀 사회적으로 이게 없는 그냥 빈 땅을 다 내 걸로 가져와 오더라도 어쨌든 그걸 정복해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생산하면 발전하는 것이고 그게 더 어떤 진보적인 것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 한번 그런 식으로 해방이 되면 다시 이제 뭐 어떤 신분제적인 관계라던가 이런 걸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빈곤이라던가 뭐 돌봄이라던가 생태라던가 이런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데 이익은 전혀 창출하지 않는 이익의 창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노동의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외부화를 한다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뭐 경제적인 고려를 할 때나 사회적인 연대의 문제에서 고려를 할 때나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전부 다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거의 문제를 이제 전통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프레임이 자유주의의 문제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공동체주의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자유주의라는 거는 그럼 뭐냐? 자유주의는 이제 근대 산업사회의 정치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개인들. 그러니까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는 거의 같이 가는 건데 고립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스스로 일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이고 뭐 장애가 없고 굉장히 어떤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노동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사고방식이 합리적이어서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줄 알아요. 합리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협력할 줄 아는 그런 거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계약에 기초해서 민주주의가 성립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자본과 계급의 이념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평등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죠. 경제적인 평등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집단주의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유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던가 개인이라던가 모든 이런 것들은 개인의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서구의 백인 부르주아 남성만의 자유주의다. 나머지의 범주들은 다 거기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자유롭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자기 노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래봤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개인주의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동의 문화를 통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자기 혼자만 뭐 이렇게 완전히 다 자립하고 고립해서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해서 사는 거고 민주주의 역시 어떤 그런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대적인 개념인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공적인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서는 공동체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윤리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집단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시민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시민은 보편적이지 않고 그냥 일부 마르크스주의가 볼 때는 그냥 자본가만 얘기하는 거고 페미니즘에서 볼 때는 서구 백인 부르주아 남성만 얘기하는 거고 공동체주의가 볼 때는 그런 건 아예 가능하지도 않은데 거짓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호한 점은 뭐냐면 그러면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뭐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집단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사회주의 사회가 집단주의 쪽으로 갔고, 근데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주장하니까 공동체를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페미니스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제가 됐다는 말은 남자들만 자유주의니까 여자들도 자유주의를 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여자들은 자유주의가 아니고 공동체를 원한다는 건지, 뭐 이런 거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공공성의 확대를 원하는 건지, 남성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어떤 근대적인 자유주의에 기초한 공공성이 여성에게까지 아니면 뭐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장애인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걸 원하는 건지, 뭘 원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이제 명확하게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페미니즘하고 공동체주의를 약간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개의 공통점이 자유주의도 비판하고 마르크스주의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인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둘 다 민주주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혁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다음에 어떤 지금 어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라는 거를 민주주의 형태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자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을 보면은 돌봄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란 것이 완전히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문제를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런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어떤 시기의 문제, 시기의 존재 방식일 뿐이고 나머지 시기 동안은 서로 의존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아프면 서로 남한테 의존하게 되고 너무 어리면 딴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뭐 장애를 갖거나 이럴 때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의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너무 나이가 먹어서 건강하지 못하다 이러면 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서로 의존을 하는 거죠. 한쪽만 계속해서 의존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소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생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의존성과 독립성이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간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어떤 집단 내에서 한 집단이 그 내부에서 문화가 어떤 동일한 어떤 도덕 감정을 공유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동일한 도덕 감정을 공유한다고 보는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는 집단 내에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덕을 공유하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 페미니즘에서는 공사분리에 기반한 정의론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사회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내는 사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의 사회를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거기서만 정의론을 적용을 하고 사적인 부분이 이를테면 이제 상호 의존성의 부분은 거의 다 사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가면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상호 의존하게 되는 영역, 돌봄의 영역이라던가 이런 영역에서는 정의 같은 문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거긴 정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영역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성, 그래서 여기서는 윤리적인 어떤 그런 미덕보다는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약자들을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들을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 속에 있는 상태의 어떤 사람들의 시민들에 대해서 공적인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를 오히려 더 주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주의를 비판을 하는데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독립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는 입장이고 개인은 그거 독립적이지 않고 어차피 상호 의존적인데 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는 어떤 가치의 의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돌봄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상호 장애라던가 이런 상호 의존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 같은 도덕적인 입장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내에서 도덕적 동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집단은 하나 공동체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윤리적인 어떤 합의가 있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문화주의라고 여기서 다문화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유주의는 오히려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다원주의라는 거는 그 문화적으로 그 시민들이 똑같은 윤리적인 생각이라 똑같은 도덕을 공유할 수 없고 각자 그냥 다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통합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방법인데 공동체주의는 그게 아니라 한 공동체는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갖는 집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집단들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문화주의고 그 집단 내부에서는 어떤 동일한 문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 어떤 동일한 문화인데 그 문화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라서 그 내부에서 이를테면 연령 차이라던가 아니면 성별 차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어떤 권위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거를 용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국가가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런 식의 공동체의 어떤 필요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공동체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안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 개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사회적 연대라는 것과 공동체라는 것과 공공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학 이론에서는 공동체라는 거는 전 근대적인 집단 연대, 그러니까 귀속적인 어떤 연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냥 거기 태어나서 내가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나서 거기서 되는 게 그게 공동체라고, 거기 속하기 때문에, 이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단하고 연대감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공동체라고 봤고, 그거를 굉장히 전 근대적인 그런 어떤 원리로 봤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그거에 반해서 사회라는 건, 근대적인 사회라는 거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집단 연대인데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계약을 통해서 연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서 연대를 하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도덕적인 지향성이 다를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개인주의와 그다음 자유주의의 기초에서, 이 사회 개념의 기초에서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거죠. 근대 사회에서는, 사회학에서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말하자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어떤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것, 이걸 민주주의, 정치적인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1시간 반이야. 광주는 1시간 50분이야. 어디 먼저 갈까?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주의는 저는 여기서 그냥 어떤 비교를 위한 걸로만 잠깐 넣은 겁니다. 그냥 마르크스주의는 뭐 지금은 그렇게 사실 뭐 혁명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사회학적 마르크스주의냐 상관없이 사실은 지금 거의 많은 설명력을 좀 저는 잃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야말로 진짜 완전히 대공업 생산제도, 대공업 제도의 기초에서 하는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공업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가 되면서 굉장히 뭐 비대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영토라고 상관없이, 땅하고 상관없이 조직 이런 거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마르크스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낡은 이제 그런 틀이죠. 근데 어쨌든 비교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계급 공동체로 보고, 어떤 자본주의 안 보이네. 하여튼 계급 공동체로 보고 자본주의 자체를 전복시켜야 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이게 두 가지 경향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경험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정체성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공동체의 정체성에 기초해서 그래서 연대를 하는 걸 중시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질성에 기초한 연대를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각자 다원주의적으로 사는 거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어떤 경험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르지만 그러나 같이 연대하면서 계속 싸우면서 연대하는, 갈등 속에서 연대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입장인데, 그걸 차이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공존을 하고 있고,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적 연대를 공동체로 보고, 이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문화적인 동질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의식이라던가 미덕에 대한 미덕에 대한 감각을 미덕에 대한 어떤 정의를 똑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공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이 어떤 집단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경험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 사이에 어떤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그런 연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회학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라는 걸 전근대적인 사회의 어떤 그런 작동 방식으로 사회학에서 설명을 해왔는데, 그럼 사회학에서는 근대 사회엔 공동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은연중에 이제 사회학에서 공동체 개념을 쓰는 거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사회학이 처음에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어떤 봉건제적인 뭐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로부터 개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뿔뿔이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개인들을 전부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연대라던가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뭉치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집단을 구성하게 된 건 대표적인 게 국가죠. 국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국가를 구성하게 되는 공통의 어떤 정서가 있는 거예요. 공통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국가라는 거는 정치적인 공동체인데 왜 그러냐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같이 걷고 같이 하면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런 식의 공동체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가 된 건데, 그거를 갖다가 뭐 상상의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뭐 민족이라는 게 뭐 도대체 원래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유럽의 경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상상의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것이고, 이거가 이제 말하자면 국민국가라는 형태, 사회라는 거를 국민국가하고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사회학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국가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안보 공동체죠. 여기서 안보 공동체라는 거는, 여기서 안보라는 거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인데, 안전 보장의 공동체인데, 여기서 안전이라는 거는 이런 국력, 그러니까 어떤 물리력, 그러니까 군사력, 침략, 전쟁으로부터의 안전도 얘기하고 동시에 소셜 세큐리티라고 해서 사회복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 안보 공동체라는 거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 징집제도 같은 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을 차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출산력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애 낳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죠. 뭐 가족 계획을 같은 걸 뭐 한다던가, 아니면 뭐 특정한 가족 형태를 보호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복지제도가 발달한 경우에는 계급복지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체로 사실은 이제 사회계약에 의한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 이념이라던가 정치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걸로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같은 혈통, 민족 개념이 같은 혈통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관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정치적인 가치라고 할 경우에는, 정치 이념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공화주의 가치 같은 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혁명을 한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도달한 것도 이런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통의 정치 이념이라는 게 약간 시장 경제의 정치 이념 같아요. 우리는 공화주의적인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그냥 시장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강조하고 이러는 게 약간 시장을 마음대로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소위 사유재산의 문제, 이게 이제 정치 이념 비슷하게 지금 우리는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한국 민족이라는 무슨 단일 민족 이런 식의 혈통 개념이 더 강했었다. 이제 어쨌든간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근대 사회에서 사회 내부에서도 또 새롭게 공동체가 생기는데, 하나는 계급 공동체, 대표적인 것이 서구 사회 얘기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계급 공동체 얘기고, 하나는 이제 가족 공동체인데, 계급 공동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익 공동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처럼. 국가도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경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안보라는 것도 사실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보를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익 공동체고, 여기서 계급 문화 같은 게 나타나지만 이건 상당히 신분제적인 어떤 그런 위계 질서는 그 내부에서는 사실 없고, 동등한 다들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평등한 그런 자기들 내부에서는 평등한 그런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부는 사실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좀 낭만화되어 있는 생활 공동체고, 이거는 상당히 신분제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은 그냥 시민으로서, 온전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여성이나 아동,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성인이지만 온전한 시민이 아니라 가장에 의해서 대표되고 대리되는 그런 식의 어떤 사적인 존재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것은 신분제적인 어떤 그런 지위에서 여전히 묶여있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 이런 식의 이제 세 가지 공동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사회 국민 국가 수준에서의 어떤 것들이 사실은 가족 공동체는 굉장히 사적인 공동체고, 국민국가 수준에서의 공동체는 사실은 공적인 공동체죠. 이를테면 이제 복지제도라든가 뭐 군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적인 거라서, 이거를 이제 자유주의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 영역, 아니면 이제 뭐 공공성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동체적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거랑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공공성이라는 근대적 개념과 공동체라는 사회학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근대적인 개념이 혼용이 되고 뒤섞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이제 페미니즘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돌봄 경제학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돌봄 노동이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인 이익을 산출하는 산업 노동이라는 거는 돌봄이라는 기본의 어떤 밑에 그런 가닥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죠. 애들을 키우고 그 애들을 키워야지 그 애들이 커서 노동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고, 어떤 산업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고, 그 시기가 있죠. 그 시기 동안 돌봄 노동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노동 시장,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노인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돌봐줘야 되는 거죠. 요새는 또 더군다나 기대 수명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고령화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기대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오래 살아요. 그런 오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봄을 사회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경제적으로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는 거고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익을 산출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GMP라던가 이런 거를 갖다가 산출할 때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라던가 그런 거기서 들어가는 일이라던가 거기서 산출되는 가치라는 거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서 산출되는 가치는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치지, 새로운 뭔가를 생산해가지고 뭐 경제 성장을 이끄는 그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그러니까 상당히 적절한 방식의 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회 정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문제로 볼 때 다 성인들,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누어 분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만 그런 분배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 이거가 이제 정의론의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주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를까 아동학대나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동학대의 경우도 정의의 개념을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돌봄을 제공했을 때 저임금으로 계속해서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 간호사는 항상 너무너무 그 임금이 낮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노동 시간도 엄청 뭐 교대하고 이러니까 시간도 엄청 막 자유롭게 못 쓰고 시간도 엄청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보상이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돌봄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돌봄 복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돌봄이라는 거를 공공 돌봄 인프라를 통해서 뭐 구축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걸 그냥 각자 개별 가족에다가 맡겨서 그냥 알아서 니네가 잘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뭐 일반 제조업 일자리라던가 이런 중요한 뭐 전문직 일자리라던가 이런 거에 못지않게 최소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돌봄 복지. 그게 안 되면 국가에서라도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돌봄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은 가족 내에서 양성 간에 평등하게 돌봄을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내의 문제, 사적인 세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에까지 평등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거기도 정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익을 생산하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업사회에서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돌보는 것, 아무런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데, 그런 어떤 일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돌보는 그런 것들도 다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필요노동, 아까도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에서 얘기하는 필요노동 중에서 특히 여성의 일이라든가 여성의 역할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돌봄 노동을 특화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공동체주의 입장을 보면, 공동체주의는 필요노동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예요. 왜냐면은 산업사회에서는, 사회학에서도 그렇고 노동이라고 개념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노동이 노동이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때 그걸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회가 살아가려면 서로 간에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도와줘야 되는, 공동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하는 노동뿐만 아니라 필요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체주의에서. 그래서 필요노동이라는 거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단순 서비스 노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죠. 고된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이클 샌들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굉장히 숭고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희생이라던가 뭐 아니면 자긍심이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를테면 이제 소방수라든가 소방업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말하자면 굉장히 자긍심이라던가 경찰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그 보상은 낮아도 그러니까 치안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죠, 사회에서. 이런 것도 근데 생산을 뭐 하는 건 아닌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럴 때 저임금으로 묶어주면서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그 미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런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시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오히려 굉장히 더 숭고하게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선호하는 방식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방식으로 공동체적으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떤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한다는 방식보다는 어떤 그 자발적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미덕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는 걸 선호하는 그런 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보통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그 희생, 여성 고유의 그 희생성과 어떤 여성 고유의 성역할 같은 거가 강조돼서 여성들이 굉장히 잡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이제 이 공동체주의라는 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나온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복지국가로까지 쭉 연결이 됐지만 전후에 복지국가를 오히려 발전시켰지만 이제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다시 원래 옛날 초창기에 18세기에 뭐 아담 스미스 시절에 그런 어떤 시장 중심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인데 그런 신자유주의가 말하자면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걸 미국을 통해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와 관련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우리가 복지가 다 삭감되고 이제 이런 방식을 그럼 어떻게 연대를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 문제를 공공성을 제도화, 복지국가 같은 식으로 공적인 어떤 인프라를 제도화하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미덕을 고취하고 미덕을 공유함으로써 그거를 갖다가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극복하는 방식을 제안한 게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돌봄노동과 필요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회학에서 이거 전혀 보지도 않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대두해서 대통령도 얘기하고 뭐 하여튼 뭐 새로운 어떤 어떤 코로나 이후의 대응 방식에서 돌봄 문제가 빠지지 않고 있죠. 필요노동의 문제도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일단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가치를 제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벌 노동이라든가 필요노동이 굉장히 가치 있는 노동이다라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문화적으로 정말 숭고한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문화적 인정으로 끝낼 것이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의 취약성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치를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익을 창출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다 그거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의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사회적인 지원이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건 사회적인 지원을 해주려면 그거는 그 속에서 개인들이 그걸 돌봄을 받거나 아니면 필요노동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 개인들이 이를테면 이제 뭐 그 일자리에 그 어떤 질을 보상을 더 많이 해준다든가 임금을 높여준다 이런 걸 통해서 그 개인들이 거기 종사하는 개인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 전체의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야만 거기에 공적인 어떤 그런 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래야지 그 노동 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최소한의 어떤 생활 그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장 중심적으로 자기가 사적 소유, 우리는 모두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다 개인적으로 내가 한 것만큼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하면 이런 식의 이런 돌봄이라든가 필요노동의 문제라는 건 계속해서 취약한 부분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식으로 이제 이런 앞으로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돌봄 부분이 점점 축소돼서 결국은 이제 사회가 전체가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화 같은 경우에 의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말하자면 산업이 지금은 디지털 산업이 된 거죠. 디지털화랑 관련된 산업이 됐는데 이 산업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국적에 의해서 국적이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의 영토에 딱 터를 받고 앉아서 거기다가 세금을 내는 이런 사회, 이런 식의 산업이 아니에요. 뭐 중앙은 어디에 있고 뭐 실제로 영업은 어디서 하고 이익은 어디서 오고 세금은 어디다 내고 다 따로따로 가는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거기서 끌어들이는 경제 성장의 결과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과거의 방식으로 이게 배분되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배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윤을 어떻게 공통의 공공성의 이런 쪽으로 이걸 갖다가 이 재원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월급노동이나 필요노동 같이 사회가 이익은 창출할 수 없으나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런 식의 어떤 한 사회 속에서 성장에 의해서 나온 이윤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개인이라든가 사회의 개념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인이 고립되어 있고 자기 힘에 자기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건 다 그 사람의 능력의 결과이고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순전히 나도 합리적이고 쟤도 합리적이고 서로 동등하게 약속해서 맞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서로 아무 의존적인 관계는 아예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식의 어떤 개인의 개념이라든가 사회의 개념이라고 할 경우에는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대사회라는 것은 근대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것도 사실은 상호 의존 속에 그 속에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사회라는 것이 계약관계, 민주주의적인 계약관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민주적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출발점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공동체라는 개념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공동체 개념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지금 막 나왔었는데 공동체라는 거는 말하자면 뭔가를 공유하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재원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공유하거나 뭔가를 공유할 때 공동체인데 우리가 뭔가를 공유한다는 것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연대가 다른 사람들을 그걸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식의 연대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체적인 연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거는 생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 서로 다 생명체로서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로 산다는 거는 자기 혼자 못 사는 거죠. 의존을 해야 되고 자연에 의존하고 사회에 의존하고 이렇게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라는 개념, 그 개념을 쓸 때 그래야지 평등한 상황에서 훨씬 더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공동의 가치도 역시 어떤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가 됐는데요.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